안녕하세요. 평소에 이 채널을 애처럼 여기는 30대 여성입니다. 소개된 이야기들을 보면 모르게도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위기를 마주하게 되는 법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봤더니 빛이 비추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이곳에서 전하고자 결심한 이유 역시 비슷합니다. 나 또한 말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한 사람을 만나 제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밖에 흐르지 않았던 그 어려운 시기가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불빛이 되어 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공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에게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유로운 집에서 자랐고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간편식 제조업에 종사하셔서 회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대기업의 하청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체 브랜드로 식당과 식자재 마트에도 납품을 하고 계셨죠. 아버지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저 또한 모자람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외동딸인 저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길 원하셨지만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저는 아버지의 사업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를 아르바이트 핑계로 회사 일을 하도록 자꾸 요청하셨습니다. 생산은 이렇게 하고 포장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연구개발 부서는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아버지는 틈이 날 때마다 제게 알려주시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지식이 제 마음에 직접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조언을 듣는다는 것만이 의미가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저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눈에 자주 띄는 여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와 자주 거래하는 사장님이라는데 항상 저에게 눈웃음을 치며 상냥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어머, 예진이 왔네. 아빠, 일 도우러 왔구나. 여전히 예쁘네. 어떻게 지내고 있었니? 라며 말씀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유 말도 참 예쁘게 하는구나. 우리 예진이 같은 며느리를 보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아시던 여사장님은 늘 절 볼 때마다 며느리 삼고 싶단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인사 정도로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아요. 예진아, 그 아빠랑 자주 거래하는 나의 사장님 알지네요. 그 매번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오시는 여사장님이죠. 아이들은 당연히 잘 알아요. 매번 볼 때마다 자기 집에 시집 오라고 농담하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사장님한테는 또래 아들이 있나 봐요. 너랑 소개팅 한번 주선하고 싶다고 성우인데, 너 혹시 생각 있어? 소개팅을 해보자고요? 아, 됐어요. 저는 남자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나의 사장이 자기 아들 사진을 한번 보여줬는데 연예인처럼 잘생겼더라고 해요. 외국에서 많이 공부했고 지금은 나 사장 아래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연애는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식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빠, 아유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괜찮은 놈 같은데 막상만 바뀌면 언제든지 말해. 그럴 일 없네요. 아버지는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어른들끼리 주선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싫었습니다. 연애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고 여사장님도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생각이 달랐나 봐요. 싫다고 했는데도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꾸준히 노력했다고 해요. 아버지를 조르는 것은 물론이고 제게도 끈질기게 소개팅을 시도했습니다. 예진아, 너 우리 아들 현수랑 진짜
그래서 그냥 밥 한 번 먹고 말자는 생각으로 소개팅을 수락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를 처음 실제로 만났을 때는 글쎄, 제 앞에 있는 그 남자를 보니까 제 눈이 환해지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 걔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인기가 장난 아니었으니까 내가 우리 예진이랑 비슷한 정도라 그래 우리 아들을 소개시키려는 거였어. 다른 여자였으면 어림도 없다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한번 만나봐. 너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걸 거듭되는 제안에 곤란해하고 계속 거절하기도 민망하고 아버지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다 싶더라고. 그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잘생겼구나 정도였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10배는 더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외모는 일단 합격이었지만 평생 사람 얼굴만 보고 살 것도 아니니까 그런 가벼운 판단으로 사람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요. 만나는 데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 게 잘 맞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내내 이 남자가 진짜로 진국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게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에요. 그 남자와의 첫 만남은 정말 대성공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렇게 느낀 것뿐만 아니라 그 남자도 제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구보다도 잘 맞았던 우리 두 사람은 금방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우리가 잘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가장 반가워했던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셨습니다. 저희 유난히 예쁘시다고 생각한 그분이 우리의 만남을 주선한 장본인이니까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우리 아들 진짜 괜찮은 남자라고 했잖아. 그래도 둘이 잘 만난다니까 나도 너무 좋다. 안 그러니네? 저도 현수 씨 만나게 돼서 참 좋아요.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 어머, 예진이한테 어머님 소리도 듣고 너무 좋다. 예, 이참에. 얼른 결혼까지 가요. 나이도 꽉 찼잖아. 사이 좋은 애들끼리 만나면 긴 연애는 왜 해? 내가 황씨 사장님도 모르는 게 아니고. 마음이 맞으면 빨리빨리 결혼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예쁘게 생각하는지 알겠지, 예진아. 이런 시어머니랑 만나는 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니? 벌써 그런가? 남자친구 어머님의 호의가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솔직히 결혼 생각은 한 번쯤 해봤어. 남자친구는 고급 한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어머님의 곁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남자친구의 지지는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충분하다고 느껴졌어. 그래서 우리 둘은 연애 1년째.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는 약속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꿈결 같을 것만 같던 제 결혼 생활이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매장을 관리하던 제 남편 때문에 시어머니는 우리가 시댁에 살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을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워낙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어머니였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거기서부터 첫 번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에 입성한 우리 부부는 처음 2달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들었던 바에 의하면 30년 넘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면 돈도 참 많이 벌어들이셨겠다. 그렇지, 예진아. 근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돈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렇겠지. 그렇게 큰 공장을 운영하시는 아버지께서는 돈 걱정도 있으셨을 텐데. 그러나 사돈들이 부동산은 얼마나 소유하고 계실지
건물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궁금하네요. 모르긴 몰라도 토지도 꽤 소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는 친정 집 재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깊은 것 같았어요.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러시는 건가 생각했지만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고 명확해지면서 제 기분도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유에 대해 궁금한 거야. 다른 뜻은 없어. 어머님께서 아버님의 사업이 탄탄한지 잘하고 계신지 궁금한 거지. 나랑 바깥 사돈들과 오래 지낸 적이 있잖아. 그런데 황 사장님 따님이 우리 며느리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신기해서 그래. 안 해. 시어머니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찝찝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세아가 내가 너한테 긴히 의논할 일이 하나 있다네. 의논할 일이에요. 그래. 다른 게 아니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바깥 사돈 물건을 정말 오랫동안 써왔잖아. 그래서 그 인연이 이렇게 사돈 맺을 정도로 이어져 온 거고. 그런데 내가 솔직히 그 사돈들한테 서운한 부분이 좀 있어. 서운한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내가 바깥 사돈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된 거잖아. 가족끼리는 창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저번에도. 그렇구나. 이번에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물건 값을 붙였고 막 다 파닥을 하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양심이 있어서 공짜로 달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당기지는 않게 해야지. 그냥 원가에 주면 우리 공장이 망할 테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 맞아. 네, 하지만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사업을 하는 거잖아. 당연히 이윤을 남겨야 하잖아. 어머야, 예로부터 아버지를 편드시키는 것 좀 봐. 장사는 다른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아니고 10원 하나도 안 깎고 다 받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남들은 사돈이라고 다 팔아주고 줄 테니까. 내가 서운해하지 않게. 생겼냐고 시어머니는 허공에 삿대질을 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런 시어머니의 요구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업은 사업이잖아요. 아무리 사돈관계라고 해도 정확히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미 좋은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계셨는데 더 이상을 원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듯 울분을 터뜨리고 계신 시어머니에게 그런 제 생각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겠더라고요.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어요. 제가 아버지랑 따로 얘기해 볼게요. 아유, 그래. 내가 말씀 좀 드려봐라. 원래 남자들은 눈치가 발바닥에 달려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내가 넌지시 얘기 좀 해봐. 알겠어요. 시어머니의 성화를 이길 수 없는 전 아버지에게 시어머니가 이 부분을 섭섭해 하신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아버지 역시 난색을 보였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선 이미 해줄 만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에 민감한 업계에서는 소문이 한번 잘못 나면 아주 곤란해지거든요. 이게 참 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난처해 하시면서도 모른 척하기가 곤란하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어 하시더라는 거죠. 왜 안 살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몰랐어요. 하긴 이제 사돈을 맺었으니 은연중에 여러모로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지요. 왜 내가 잘 따져보고 그 살못을 꼭 해볼 테니까. 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왜 시어머니를 잘 모셔 있는지요? 아빠,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가 시어머니에게 잘 말씀드릴 테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미쳐서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군요. 아버지와 그런 대화를 나눈 뒤 몇 날 후에 시어머니가 제 엉덩이를 토다지면서 생글생글 웃으시더라고요.
예진아, 오늘 공장 다녀왔는데 아이유 바카스드니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 본래 받던 단가보다 절반이나 낮췄어요. 가족이란 뭘까? 이런 때 도움을 주고 받는 거죠. 어쨌든 내가 잘 이야기해줘서 문제가 아주 잘 해결됐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만족스러워 보이시는 재채기 여름 동안 그의 유감스러운 표정이 씁쓸해 보였어요. 친정집 재산을 가늠하려는 태도나 사업적 목적이 너무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 결혼을 세밀히 추진해 주신 의도를 의심해 봤어요. 하지만 좋은 것은 좋은 거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겼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국어 구조에 맞게 문장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업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내 귀에 이상하게 들렸어요. 적당히 뿌리다가 파트타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니까 많은 직원들의 사대보험과 퇴직금까지 어떻게 챙겨야 할지를 말했어요.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 내 말대로 해야 해. 아이야. 그런데 직원들이 그만둔다면 어떡하냐고 했더랬죠. 아니, 그만둔다면 더 좋지. 일할 사람은 천지인데 무섭다고 뭐가 있나? 사람을 적절히 다루는 것도 기술이야. 다른 것들을 다 챙겨줘도 뭐가 남을까?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직원들을 잘 대우하는 척하다가 이유를 대며 파트타임 근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야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하니까요. 시어머니의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대화에 참여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 키운 직원이 10사람의 일을 한다고요. 회사라는 게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우하면 어떡해요? 내가 뭘 아냐고 끼어들어? 내가 경영을 아느냐? 우리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 얼마나 많단 말이야?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하면 밑빠진 물에 물 붓기라고. 뭘 아냐고 난리를 치는 거야? 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어요.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을 정직원으로 고용해서요. 대우해 주시려는 노력을 해보려는 건가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바깥에서 사도는 저 그냥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거고 너는 뭘 모르는 모양이지만 직원들 차례를 주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해도 다 불평불만이 생기는 법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잘 대해주어서 뭐 하겠니? 우리 일은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무시하고 내 일을 잘해라. 제가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핀잔으로 막아버리지 뭐. 제가 나중에 남편에게 별도로 해보아도 남편은 뿐만 아니라 콧방귀부터 뀌네요. 여보, 맘껏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대로 해도 당신이 말려야 하는 게 아니야? 그 직원들을 왜 그렇게 대하는 거야? 아휴. 너 참견하는 일이 참 많아. 여태까지 별 문제도 없이 그렇게 해왔는데 오히려 인건비를 크게 아끼지 않았어. 경영 측면에서는 잘 된 것 같은데 잘 모르면서 왜 그렇게 걸고 넘어가냐. 최근에 너 심심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 너 이런 걸 놓고 신경 쓰지 말고 가사 일이나 잘해. 남편의 냉랭한 반응이 실망스러웠어요. 결혼한 후에야 남편과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 모습을 의식적으로 무시했던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야비하고 냉소적이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해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건 친정 아버지의 사업에 위기가 생기고 난 후부터였죠. 오랜만에 친정집에 들렀는데 엄마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엄마 얼굴색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아프긴 그냥 참을 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잠을 왜 못 잤는데? 무슨 걱정거리 있어? 아니야, 걱정거린 무슨? 아닌 것이 아닌데.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인지 아니라니까. 엄마는 아니라고 하지만 엄마의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했어요. 의심을 거두지 못한 나는 계속해서 캐무르고 있었기에 결국 엄마는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은 그 핫바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이 수년 동안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 같아. 지금 아빠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그 아무래도 일이 심각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아니, 왜 이제서야 그런 일을 말해? 아빠가 내 걱정한다고 내게 결코 말하지 말라고 생생한 유언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니? 엄마의 말을 듣고 치소치게 회사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니 아버지 회사가 거의 도산 위기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금을 담당하던 직원이 엄청난 금액을 횡령한 후 행방을 감추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금 조달이 막힌 아버지의 회사는 하루아침에 위기에 처했고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방을 뛰어다녔지만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시어머니께서도 당연히 귀에 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긴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렇듯 큰 회사가 순식간에 주춤한 모습이 나를 정말 깜짝 놀라게 했으므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직원들에게 차례대로 아무 소용없다고 말했잖아. 바꿔서 눈이 사람만 좋아서 직원들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거 아니냐고 이사님은 진술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깥 사업 망하면서 우리 식당도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냐? 시어머니의 한탄에 마음이 쓰이네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봐 짜증을 내고 계셨어요. 어머님, 너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집은 초상집이나 다름없다고요. 어머님의 식당은 다른 납품업체를 찾으면 그만이겠지만 지금 아버지의 회사는 존폐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해해요. 아니, 이 아이가 지금 누구한테 성질을 벌이는 건지요? 내가 바깥에서 사업을 망하더라도 지냈어? 직원이 그 큰 돈을 가져가 도망치는 동안 바깥에서는 뭐 하고 있었니? 내가 너희 집안을 잘못 판단했다 해도 한참 잘못 판단한 모양이야. 큰 사업을 하는 집안 외동딸을 겨우 데려왔더니 이건 뭐 폭삭 망하게 생겼으니 아이고 이게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겠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M1 집안 탓을 하며 가슴을 치시더군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며느리로 삼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니라 잘 나가던 우리 집안이 마음에 들었던 거였죠. 속이 상할 것처럼 어려워지지만 그런 일에 신경을 쓸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길 바랐지만 밤낮으로 뛰어다닌 아버지의 노력이 무색했습니다. 자금 압박으로 시달리던 아버지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친정집의 모든 재산이 먼지처럼 훌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친정 부모님은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갈아야 했고 두 분 모두 생활비를 벌기 위해 허드레시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 집이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것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빠르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친정 부모님의 모습에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앞날이 없이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시어머니나 남편이 조금씩이라도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제가 처한 위기를 모르는 듯이 굳이 손을 내밀지 않고 마치 바늘로 찌르더라도 피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어요.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우리 친정 아버지와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던 분이셨는데도 그랬습니다. 제가 자존심을 굴려 부탁해본 적은 없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듯이 내게 등을 돌리는 말투였어요. 돈 좀 빌려달라, 거나
우린 도와줄 테니까 회사를 다시 일으키라 는 말을 하라는 것도 아니었던 거려. 돈 거래를 하고 서로 나무랄 때가 있어서 난 외부에서 안 됐다고 느끼고 아주 어려운 시간에 당신을 위로해주고자 과일을 가져왔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체벌하는 집이 아니니까 마음이 불편해서는 그런 말을 다시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거절당하는 두 사람을 상처 주지 않도록 말을 조심히 하자니 하지만 그땐 시작에 불과했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망하고 난 뒤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런 말을 했다며 넌 어떻게 한 거지? 하지 않은 애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트집을 잡는 거죠. 내가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살갑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거면 뭐 하려고 우리 집에 시집 오겠다고 한 거냐.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를 며느리로 삼고 싶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썩은 눈가를 싹 다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그땐 왜 그랬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넌 그냥 현수랑 탈라봐. 요즘 이혼이야 아니고. 언제까지 서로 불편하게 살아갈래? 네. 아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설마 저희 집이 망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 집안도 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사는 수준이. 비슷한 삶을 살아야 사이도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바깥에서는 대리운전을 하라고 하면 싫어져도 건물 청소를 하라고 하면 창피해서 머리를 들 수 없겠죠. 네,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이혼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고요? 전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디서 누가 지는지 볼 거예요. 시어머니가 부주의한 논리로 남편과 헤어지라고 요구했어요. 그 행동도 납득이 안 가지만 더 화낸 건 남편의 시큰둥한 태도였어요. 어머니가 당신과 이혼하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제 어머니를 모셔가며 살 수는 없겠어요. 우리는 그냥 부부가 되어야 할 것 같아. 응,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의 마음으로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쉽게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정 사정이 비슷해서였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장모님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엄마가 속상해 하실 거야. 그러면 뭔데? 당신도 나와 이혼하고 싶은 거야? 당신도 우리 집이 잘 살아서 나와 결혼한 것 아니야? 예진아, 그것은 너도 마찬가지 아닌가? 만약 우리 집이 가난한 집이었다면 너는 내게 시집 올까? 이제 서로 정직하게 얘기하자. 솔직히 요새 정말 힘들어. 처가집이 예전에 비해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너무 큰 충격이라고 생각해.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한다니까. 넌 그런 면을 생각해 본 적 있어? 난 자존심도 없는 사람 같아. 남편도 시어머니와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불행을 자신들의 체면을 깎아 먹는 일로 치부했습니다. 제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결혼은 결국 배경과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저 혼자 신기루를 쫓으며 착각에 빠져 살았던 거죠. 믿었던 남편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전 너무 허탈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집안 사람 중 제 마음을 유일하게 이해해 준 건 대학생 신우이였습니다. 제게 커피 한잔하러 바깥으로 나가자던. 신우이는 제 마음을 세심하게 매알아 주더라고요. 새언니, 최근에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제가 되어드릴게요. 하지만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한 것 같아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가씨가 죄송할 일은 없어요. 공부에 바쁠 텐데 쟤 때문에 걱정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런 말 마세요. 저도 오빠랑 엄마가 연니한테 너무 혹평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가 성격이 소심해서 언니와 언니 가족에게는 말을 못하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가씨도 마찬가지로 제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동생의 따뜻한 한마디에 콧날이 시큰거려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제 아픔을 이해해주는 것이 너무 위로가 된다고요. 언니, 그렇지만 오빠와 쉽게 이혼하면 결코 안 돼요. 솔직히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면 언니만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그 뜻을 아실 거예요.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신호로 그런 말을 내뱉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에 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우라는 충고를 받았어요. 신우이의 그 한마디에 큰 감동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장모에게 크게 억압당했어요. 상태가 더러웠습니다. 치사해서 이혼을 해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신우이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좋아해서 쉽게 이혼을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속은 적없이 살아온 제 인생, 누구를 위해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신우이의 말에서 용기를 얻어 당당히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요구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는 이혼하지 않고 잘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더 이상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친정집이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혼을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얘가 뭘 잘못하고 이혼을 해야 하나요? 사위안의 남편이 너와 함께 살기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것 이상으로 명확한 이혼 사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 잔소리 말고 떡고물이라도 받아 챙기려면 좋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괜히 피눈물 흘리며 쫓겨나기 전에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봐. 내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아무튼 내 의견 다 말했어. 하은이, 너 정말 미쳤니? 제가 당당한 태도로 시어머니와 대화했더니 그녀가 분개했어. 솔직히 조금 겁도 났지만 그러고 나니 막히던 마음이 풀려가는 것 같아. 나를 용기 내게 한 신우이에게 고맙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거세져만 갔다. 남편은 의도적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내 마음을 긁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듣지 않는 척 코웃음을 치며 그냥 넘겼지만 나도 사람이라 점점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퇴근한 남편이 일부러 나의 화를 돋우려는 것 같았다. 밥상에서 난데없는 말을 하며 내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우리 회사에서 비서를 한 명 뽑았는데 아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 수 없어. 외국에서도 많이 공부했는지 능력도 아주 대단하고. 하지만 그 비서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인다. 너무 많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와 세장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가 허락해주면. 그러고 싶은데 허락해 줄래? 아, 박현수야. 자꾸 이렇게 치사하게 나와. 그러다가 내가 너랑 이혼할 것 같아. 이혼 도장 안 찍으면 너 화병 낼 것 같아. 명예 못 지킬 것 같은데 괜찮을까? 나 걱정하지 말고 너의 걱정은 나가 할 테니까. 아휴, 그래.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한 내가 나쁜 건가? 내가 이렇게 더러워진 여자인 줄 몰랐을 텐데. 뭐, 지금 말 다 했어. 나도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한 거 평생 후회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해서 이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과 목소리를 높여 다투는 것을 보고 갑자기 안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나와서 제 머리카락을 잡았을 거라고요. 어디 천한년이 내 귀한 아들한테 이러고 넘쳐집니다.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라며 시어머니가 화를 내자 아, 어머님, 이거 놓아주세요. 너 같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떠들어대는 게 어디 집안에서 욕망이야. 당장 나가라고요. 당장 나가라니까 라고 말하며 흥분한 시어머니는 고래 소리를 쳤고 저녁 식사가 흐트러지며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카락을 모두 뽑고 나가셨습니다.
손을 탁탁 털며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너 인연, 다시 한 번만 우리 아들한테 함부로 해봐봐라. 발가벗겨서 쫓아내겠다 하더군요. 하도 기이한 일을 당해서 그런지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넋을 잃어 부엌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악을 퍼붓는 소리와 함께 뒷목을 잡으셨고 그 순간 쿵 소리가 들리며 놀란 남편과 시누이가 시어머니가 쓰러진 욕실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욕실을 들여다보니 시어머니가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급차를 빨리 불러야 했어요. 엄마의 혈압이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흥분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남편은 화를 내며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이후 시누이가 신고하여 금방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전 예상치 못한 사고로 혼비백산해서 병원으로 향했죠. 그러나 우리 운명이라는 게 참 우습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괴력을 발휘하며 제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린 시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다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허탈했어요.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거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등바등 못하게 구석되었어요. 마음이 뻥 뚫린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밉고 미웠지만 이런 식으로 보내드려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불행을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온 경찰이 다가와서 제 손목에 수갑을 철컥 찼을 것 같은데요. 황혜진 쉼아저씨, 저희 나은숙 씨 살해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를 제가 죽였다고요? 누가 그러는지요? 남편분이 신고하셨다 하셨다고 다 참배하셨다고요. 나은숙 씨랑 말다툼을 하다가 고의로 죽임을 당했다는데요.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욕실에서 쓰러지셨다고요.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서 진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제가 슬픈 표정을 지은 남편을 붙잡고 따져 물었어요. 여보, 정말 당신이 신고했다고 나를 시어머니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그런 말을 했니? 그러자 남편은 흥분을 좀 가라앉히라며 아무리 화가 났어도 시어머니를 밀진 않았다고 했어요. 여보,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 시어머니를 밀었다고 그런 말을 해? 발뺌해도 소용없어요. 나만 본 게 아니라고요. 당신이 우리 엄마를 밀어 넘어뜨린 건 나도 보고 연희도 봤다고 말했지만 상황은 그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말하는 것에 어이가 없었다. 내가 시어머니를 미는 모습을 보았다는 시누이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아가씨, 제가 어머니를 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가씨는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시누이도 입을 꾹 다문 채 벌벌 몸을 떨며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말이 막히더라. 경찰차에 올라타기 직전 남편이 내게 할 수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야, 그래. 이혼하자 할 때 해줬으면 감옥에 갈 일 없었을 거예요. 이게 다 그의 나빠서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사망한 사고를 오용할 의도를 했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자신의 엄마가 죽은 상황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형사는 왜 그랬냐고 거의 범인으로 확정하려는 듯이 보였어요. 내가 얼마나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나와 시어머니가 크게 싸운 사실은 사실이었고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갑자기 사망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화를 이기지 못한 내가 시어머니의 등을 세게 밀었고 그러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진 어머니가 머리를 다쳐 사망한 것으로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형사는 제 항변을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격자인 남편과 시누이의 진술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시어머니의 부상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그대로 구속을 당하게 되어 한순간에 살인죄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변호사를 구해 저를 변호하려 했으나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한 후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진술하는 것이 형량에 유리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저가 한 것처럼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증거와 진술이 저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고, 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적게 받는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전 부모님의 설득과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죠. 그리고 재판 당일 기적이 아닌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건 검사 측 증인으로 나선 신우이가 자신이 거짓 진술을 했다면서 제 무죄를 증명해 준 것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 오빠의 협박에 겁을 받았던 것입니다. 일어난 일은 실은 새언니가 먼저 말했다. 그녀의 돌아간 엄마에 의해 머리카락을 잡히고 폭행당했다. 엄마가 욕실로 들어간 동안 새언니는 주방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제가 뚜렷이 보았다. 엄마는 자기 통제를 잃고 뒷목을 잡으며 쓰러졌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신우이의 증언으로 인해 재판장은 혼란스러워졌다. 검사들도 크게 당황했고 우리 변호사도 화색이 변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우이가 제출한 동영상이었다. 그 영상 속에는 제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증언에 얼굴이 파랗게 질린 남편은 손톱을 깨물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새언니를 범인으로 의심하여 자신의 오빠를 지목했습니다. 결국 신우이의 증언과 제시된 증거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전 남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범인으로 의심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되어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언니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오빠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협박하는 바람에 그런 오빠가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아가씨. 아니었으면 저는 꼼짝없이 살인죄를 뒤집어서 쓸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신우이는 제게 용서를 빌었고, 저도 그런 신우이의 사죄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신우이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겐 기적 같은 일과 다름없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법정에 서기까지 정말요. 폭풍처럼 지나간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입니다. 이건 사족일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회사의 자금을 착복한 직원은 필리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90% 정도 회수되었고 그 덕분에 아버지의 회사는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당연히 남편과의 인연을 끊고 유명한 시어머니의 묘소에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우이만 가끔씩 만나요. 신우이도 오빠와 연락을 끊고 산 듯했어요. 이게 제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런데 악랄한 시어머니와 나중에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까요? 살인자의 오명을 거의 피할 뻔했던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어려운 상황에서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을 통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